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총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총 수요 파트로 와서 총 수요 곡선을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 수요가 결정되는 구조를 경제 모형에 의해서 파악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중급 거시경제학 학부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ISLM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ISLM 모형을 기초로 해서 한 나라의 총수요 곡선을 도출해 보는 과정을 이번 챕터 내내 같이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ISLM 모형을 이제 앞으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당연히 전혀 없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학 원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GDP의 지출 측면에서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죠.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 네 개 파트가 구분 기준이 뭐였어요? 각 경제 주체별로 지출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각각 따로따로 측정해서 그걸 수평적으로 더하는 것이 지출 측면의 GDP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한국은행이나 다른 조사 기관이 그냥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깊은 경제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즉 가게나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 수요나 노동 공급 함수 우리가 구했을 때 대충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최대 목적이고 가게는 가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최대 목적입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 함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각기 다른 두 경제 주체가 있는 거예요. 가계와 기업을 이제 크게 민간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분을 공공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생활에 나가는 방식이라든지 목적으로 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계는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메커니즘 하에서 지출을 하는가, 가계의 소비 지출 함수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은 가계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과정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 함수를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출 함수에서의 종속 변수, 전체 가계 소비 지출과 기업의 투자 함수에서의 최종적인 종속 변수인 기업의 최종적인 투자량,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민간 부분의 총 지출이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경제 주체별로 최선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각 경제 주체가 처한 환경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바를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가계 부분의 지출, 기업 부분의 지출, 공공 부분의 지출, 그리고 해외 부분, 대외 부분의 지출을 다 더해서 한 나라의 총 지출을 만들면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전체적인 지출 수준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시장 청산 조건이 들어갑니다. 바로 한 나라에서 행하는 총 지출은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수요량, 총 수요와 항상 같다라는 GDP 3변 등가의 법칙에 의한 가정이 시장 청산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거기서부터 총수요 함수를 구하는 방식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얼개는 이렇고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계산이 나오긴 하는데 저랑 같이 해나가시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사칙연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칙연산이 뭐 1이나 마이너스 3과 같은 숫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C, I, 우리가 Y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그것들이 다 경제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임의의 숫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형의 이름이 ISLM 모형인 이유는 크게 두 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IS라는 블록과 LM이라는 블록이 또 개별적으로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로 했던 총 공급, 총 수요 평면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총 공급 곡선을 지금까지 그렸고 장기에서의 총 공급 곡선, 단기에서의 총 공급 곡선 이렇게 두 개를 그렸잖아요. 요 위에 이제 총 수요 곡선을 하나 더 얹는 거예요. 되게 눈이 아프시겠네요. 최대한 필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 강의 노트를 보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ISLM 모형은 다른 평면 위에 균형 조건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한 나라의
전체적인 국민 소득 혹은 한 나라의 전체적인 총 지출 수준 이 가로축에 들어가고요. 세로축이 달라져요. 세로축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균형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즉 세로축이 더 이상 그 나라의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평면 위에 ISLM 모형이 그려질 거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평면을 완전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내면은 이제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선배들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ISLM 곡선과 AD 곡선, 총수요 곡선 AD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의 평면을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뭐 포개서 그리신다든가 아니면 세로축이나 가로축을 좀 헷갈리신다든가 이런 문제가 테크니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IS 곡선과 LM 곡선은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해서 산출된 균형 수준을 이자율과 총 수요량 혹은 총 지출 수준의 평면 위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로축이 다르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럼 IS와 LM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진다는데 IS는 뭐고 LM은 뭐지? 한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IS는 당연히 약자겠죠. 대문자니까. 인베스트먼트 세이빙의 약자입니다. 투자, 저축. 투자랑 저축은 혹시 기억나실란가요? 경제학 원론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투자랑 저축이 GDP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투자를 하면은 GDP가 늘어나요, 줄어나요? 늘어나죠, 그렇죠? GDP 지출 측면 한계 파트니까. 그래서 보통 기업의 투자를 GDP에 대한 유입이라 그래서 유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저축을 하면은 GDP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저축을 한다는 거는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수입을 벌었는데 그 수입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저축을 한다는 거니까 가계 소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두면은 투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지출 측면에서 GDP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S는 즉 세이빙, 저축은 GDP에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유출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투자 저축 항등식이라는 항등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저축이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투자량과 항상 일치한다는 겁니다. 폐쇄 경제에서도 그렇고 개방 경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저축과 투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오묘한 관계가 있고 이 저축 투자라는 행위가 GDP와 맺고 있는 관계도 존재를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저축이나 투자 같은 행위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즉 실제 경제 활동, 즉 실물 시장 부분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 IS 곡선, 투자와 저축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IS 곡선은 실물 시장 부분, 실물 재화나 서비스 시장에서의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반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IS 곡선을 우리가 그린다는 것은 실물 시장의 균형 조건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 아무래도 실물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록 그 비중이 매우 작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물 시장에 못지않게 비중이 큰 시장이 금융 시장입니다. 금융 시장은 뭐 외환 시장부터 채권 시장, 자본 시장까지 다양한 시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화폐에 대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어떨 때 돈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번 챕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 화폐를 누가 원하는가, 언제 원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경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LM 곡선은 L과 M의 약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L은 liquidity preference, liquidity는 우리 흔히 말하는 유동성에 해당이 됩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시면서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동성은 화폐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의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세요? 그냥 지폐를 생각하시면 되게 구시대적인 겁니다. 요새는 지폐를 거의 아무도 안 쓰죠. 저도 현금 인출기에서 지폐를 뽑아본 적이 까마득합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으로 움직이는 어떤
화폐 단위로서 우리의 부가 측정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죠. 요새는 심지어 신용카드도 거의 꺼낼 일이 없어요. 애플페이가 도입되고 난 뒤부터는 저는 대부분 현실에서의 거래는 그냥 휴대폰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냥 휴대폰 안에서 뭐 이체를 한다든지 카드값을 납부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우리는 그냥 데일리 라이프로 하는 거지만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화폐를 매일매일 어떨 때는 더 많이 원하고요.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 돈을 원할 때도 있고 당장 뭐가 먹고 싶어서 원할 때도 있고 새로운 어떤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자산을 발견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원하는 모든 돈들은 사실 저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저로부터 창출된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본원 통화가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저까지 들어온 돈을 저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제 손을 잠깐 스쳐가는 거죠. 그런데 화폐가 저의 손을 스쳐 지나가서 여러분들 손을 스치고 친구의 손을 스치는 동안에 사실은 그 화폐가 조금씩 더 불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화폐 승수 효과라고 해요. 한국은행에서 100만 원만큼의 본원 통화를 만들어냈다면 그 본원 통화가 실제 경제 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100만 원의 한 100배 정도에 가깝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엄청나게 확장된 개념의 돈의 개념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그 요 유동성은 요 유동성이 이제 뭐 신용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뭐 채용 증서 같은 것도 들어가고 지금 당장 유동화를 시킬 수 없는 좀 2년짜리 혹은 뭐 3년짜리 적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러한 유동성을 도대체 누가 왜 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M은 머니 서플라이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한국은행이 화폐를 공급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폐를 이만큼 공급해도 될까? 우리가 화폐를 100만 원만큼 공급할 경우 사회 전체적인 유동성이 이만큼 증가할 텐데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알맞은 수준인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본원 통화를 찍어내고 기준금리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즉 화폐의 공급 파트는 화폐의 수요 파트와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한 점에서 뭔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또 산출이 되겠네요. 요거를 실질 이자율과 총 지출의 평면 위에 표현을 한 게 LM 곡선입니다. 즉 LM 곡선과 IS 곡선 두 개의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총 수요량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IS LM 모형의 개요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체 GDP의 약 8% 정도가 금융시장이 차지한다고 이야기돼요. 우리나라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어떤 2차 산업 혹은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뭐 IT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인포메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4차 산업으로 완벽하게 넘어간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융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에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진국들 중에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홍콩 같은 국가들은 금융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은 사실상 금융 허브 국가로서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보다 훨씬 비중이 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물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 파트는 생각보다 좀 덜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왜 이 두 개를 동급으로 놓고 총 지출을 찬술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금융 파트도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ISLM 모형의 기본적인 얼개였고요. 크게 뭐 어려움 없으시죠? 이걸 바탕으로 어느 한 점에서 균형 총 수요량이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가지고 온 균형 총 수요량을 가격 수준과 전체적인 물가 수준과 사회적인 총 수요량 수준의 평면 위에 표현해서 물가가 어떻게 될 때 총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도출할 겁니다. 즉 ISLM 곡선에서 균형 실질 이자율과 균형 총 지출량이 결정이 되고 여기서 가지고 온 균형 총 지출량을 가지고 물가 수준과 다시 한번 총 수요량 간의 관계를 도출하면은 전체적인 총 수요 곡선의 모양이 도출이 되겠죠.
이번 챕터에서 하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총수요 곡선은 이런 모양이에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한 나라의 균형 생산 수준 혹은 균형 지출 수준 혹은 우리가 그냥 균형 GDP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균형 산출량 수준은 당연히 그 나라의 공급량과 그 나라의 수요량이 일치하는 점일 텐데 문제는 그 나라의 공급 수준이 장기적인 수준과 단기적인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이 그림처럼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과 단기적인 산출량 수준과 총 수요량 수준이 완벽하게 한 점에서 만나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균형 수준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거시경제의 균형 수준인데 그것이 달성되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근데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긋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총수요량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경우 뭔가 만나지 않은 부분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혹은 뭐 총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경우 이 세 그래프가 완전히 한 점에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경제 정책가들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AD'이나 AD2'처럼 단기적인 균형 수준과 장기적인 균형 수준에서 괴리가 발생할 때 이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거시경제 정책가들이 고민하는 지점이고 실제로 정책들이 동원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현타가 올 거예요. 굉장히 수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계산에 막 집중해서 계산 답을 딱 내고 보면은 어느 순간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 답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AD 곡선, AS 곡선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나라 경제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이상적인 수준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수준에서 이렇게 어긋나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경제가 움직여야지 이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돌아갈 수 없다면 이렇게 어그러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떠한 사회적인 비용들이 산출이 되고 그 사회적인 비용들이 그 나라에 사는 개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피해를 주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뉴스페이퍼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볼 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떤 선거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퍼니시먼트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혹은 줏대 없이 뭐 저 사람 말이 맞나 보다고 따라가게 되죠. 근데 경제학이 굉장히 파워풀한 이유는 사회학 중에서도 파워풀한 이유는 논리적인 반박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방면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비판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어떤 하나의 정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이론적인 툴을 갖고 있는 것이 경제학이고 그 중에서 이제 최근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통제 같은 거 인플레이션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사실상 떨어지기를 지금 기우제처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그럴 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혹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경제 정책가들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의 결론에 도달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 기법을 이제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신문을 읽는 재미가 조금 더 많이 생기실 겁니다. 시간이 우린 물론 없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까지 진도를 나가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같이 유튜브 클립 같은 거 몇 개 보면 재밌을 거예요. 이런 이론들을 다 공부하시고 한번 뉴스를 보시면 뉴스가 완전히 새롭게 읽히시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저거 배웠던 건데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아주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되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요 AD 모형 공부하고 한 거시경제의 균형 공부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요 지식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지식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요 챕터에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도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ISLM 모형이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경제 주체의 지출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창출되는 개별 경제 주체의 지출 함수를 다 수평적으로 더하는 것이 총 지출이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는 부분들은 다 실물 경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1번식 한 나라의 총 지출 수준 2는 익스펜디처의 2를 가져와서 2를 썼습니다. 아직 요 한 나라의 총 지출이 우리는 GDP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건 뒷부분에 다시 가정을 할 겁니다. 어쨌든 한 나라의 총 지출 수준 익스펜디처 2는 폐쇄 경제에서 가계의 가계 소비, 기업의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의 정부 지출 세 개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그 경제학 원론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여기에 순수출 NX가 들어가 있지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순수출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확장된 요 ISLM 모형을 ISLM BP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요 순수출 부분을 따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복잡한 모형을 소개하는 교과서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멍청한 강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도 개방 경제를 가정하지 않고 폐쇄 경제 하에서 요 AD 곡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역학과이기 때문에 폐쇄 경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개방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아마 요 강의가 시간이 부족해서 개방 경제에서의 총수요 곡선 도출하는 거를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3학년 때 공부하시는 국제금융론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 강의는 제가 강의하진 않지만은 국제금융론의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이 이 거시경제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시경제론에서 ISLM 곡선까지만 했다면 아마 국제금융론에서는 그거를 개방 거시경제학으로 확장시킨 모형으로 발전시켜서 개방 거시경제에서의 균형을 배우는 것부터 아마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LM 곡선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융 부분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어떤 공공 부분이라든지 금융 부분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경제학과에서 개설된 화폐금융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거를 들으시면 되는데 무역학과에도 한 과목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역학과에 재무금융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제학과의 화폐금융론과 흡사한 과목으로 설계를 해서 다음 학기부터 또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은 추가적인 고통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학기에 이제 재무금융 수업을 들으면 거시경제론에서 파생되는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요 거시경제론에서는 실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요. 뭐 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사실 거시경제에서 이 금융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해서 재무금융론이라는 과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목은 아마 재무경제학과 금융경제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과목이 될 겁니다. 재무관리라든지 재무회계라든지 그런 과목이랑 연계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예요. 기업 들어가셔서 재무 파트에서 일을 하시겠죠. 회사의 이제 브레인에 해당되는 그런 데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4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우선 순수출은 제외하고 3가지 각 경제 주체별 지출 함수를 한번 그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계 소비부터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계 소비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충 한 48에서 52% 정도 전체 GDP에 가계 소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내수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표시해드린 이유는 변동성이 거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때 밖에 못 나가셔서 외식 못하고 커피 못 사 드셨잖아요. 그럼 그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 아마 노트북을 새로 바꾸신다든지 저처럼 아이패드를 새로 구매해서 비대면 강의에 대비하신다든지 즉 서비스제를 내구제로 대체하는 효과는 발생했을지 몰라도 가계 소비 자체가 어떤 팬데믹 같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크게 감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전 챕터에서 공부한 노동의 공급 결정
파트를 공부할 때 가계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었죠. 거기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스토리인데 다른 모습인 겁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를 공급합니다. 왜 공급해요? 그냥 놀면 되는데 소득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생산 요소 소득을 얻어서 기초적인 소위 말하는 세전 소득을 확보합니다. 근데 이 세전 소득이 우리가 가계 지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반드시 세금을 빼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게 세금이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죽으신 다음에도 여러분들 앞으로 세금이 옵니다. 이것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소득을 Y만큼 얻으셨어요. 국민 소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얻으신 소득을 전 국민 다 더하면 국민 소득 Y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기에, 그 분기, 그 월에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다 제하면 그걸 T라고 할게요. 이게 가처분 소득이 되겠죠. 가처분 소득은 국민 소득에서 정부로 귀속되는 정부의 세금 수입을 뺀 것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중요해요. 세금은 정해져 있고 지금 우리가 가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가계 입장에서 세금의 양을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 없죠. 이거는 정부 부분에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가계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외생 변수로서 인식이 됩니다. 상수로서 인식이 돼요. 우리가 소득을 이만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결정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가처분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죠. 하나는 지금 당장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처분 소득을 100%만큼 획득을 했다면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소비할지 우리의 어떤 소비 성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어떤 분은 소비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굉장히 리스크 어버스,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각각 개별적으로는 이 소비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적으로는 어떤 평균적인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비 성향을 찾아내는 경제학자가 있다 그럼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B는 한계적으로 만약에 일종의 탄력성 개념입니다. 한계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1% 올라갔을 때 과연 지출을 몇 퍼센트 늘릴 것인가? 일종의 0에서부터 1까지 값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소수점으로 소수 이제 자리로 0.55, 0.3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한계의 소비 성향이 하나의 숫자로서 추정이 됩니다. 이 값은 어떤 다양한 경제학적인 테크닉을 통해서 미리 추정이 되는 값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상수라고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게 입장에서는 한계 소비 성향을 내생적으로 바꾸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성향이라고 인식하는 편이 좀 더 맞겠죠. 그러면 우리는 가처분 소득을 Y-T만큼 얻은 상태에서 그 중에서 B%만큼 돈을 씁니다. 근데 가처분 소득과 상관없이 항상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파트도 있어요. 하루 세 끼를 드실 때 들어가는 식비, 매달 지출해야 되는 월세, 혹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 사야 되는 뭐 속옷이나 양말 같은 것들, 혹은 뭐 학비 이런 것들은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상관없이 이미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된다라고 뭐 통신비 같은 거요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C0라고 하는 하나의 상수로서 또 인식을 합니다. 즉 요 식 2번 식은 가계의 지출 함수가 되는데요.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분기 변화하는 가처분 소득과 연결이 된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가처분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매달 혹은 매 분기 지출해야 되는 고정적인 지출분이 있습니다. 얘도 상수고요.
얘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되시고, 가계 부분에서 세금의 양도 결정할 수 없으니 요 놈도 상수로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가계 소비의 지출 함수 C는 결국 뭐에 대한 함수예요? 국민 소득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니까 유일한 변수는 매달 달라지는 국민 소득입니다. 즉 전국민적인 가계 지출 함수는 그 나라에서 그 분기 발생하는 국민 소득의 어떤 함수의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Y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계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처분 소득을 받으면 소비나 저축 중에 하나로 쓴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분기 발생한 소비와 저축을 더하면 전체적인 가처분 소득이 나오겠죠. 그 트릭을 이용해서 민간 저축의 양 SP를 또 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분들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SP는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 저축이 나오잖아요. 근데 공공 부분의 저축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만 발생한 저축이라고 해서 민간 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Y-T에서 C를 한 번 더 빼면 되는데 C는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돼요. 같이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C는 소득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C0, 거기에 한 개의 소비 성향에서 가처분 소득을 곱한 놈으로 가계의 지출 함수가 결정이 되고요. C와 즉 전체적인 가계 소비와 민간 저축을 합하면 가처분 소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두 놈을 합치면 가처분 소득은 Y-T에서 C를 뺀 것이 될 것이고 이제 C를 풀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일단 풀어줄게요. 이렇게 돼요. 이걸 한 번 더 마이너스를 풀어 쓰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놈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풀어줍니다. 다. 요건데 중요한 거는 y라는 내생 변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t도 상수고 c0도 상수고 b도 상수이기 때문에 요 bt도 전체 다 상수가 되겠죠. 상수끼리 모아주고 변수끼리 모아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변수는 y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딱 두 놈이 있네요. 그래서 y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t 마이너스 c0 플러스 b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쓰면 재미없으니까 y로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 얘는 1-b의 y가 되고요. 여기도 t가 있죠. t로 또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1-b의 t가 되고요. 마이너스 c0가 됩니다. 즉 뭐 뻔한 결론이긴 한데요. 굳이 경제학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민간 저축 SP는 요걸 또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도 해도 되고 1-b에 y-t로 한 번 더 묶을 수 있죠. 이렇게 써도 해석하는 게 재밌을 겁니다. 우리가 거두어들인 국민 소득에서 특정 부분을 제외한 거에 대한 증가함수입니다. 혹은 우리가 거두어들인 가처분 소득에서 특정 어떤 수를 곱한 것에 대한 증가함수가 돼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민간 저축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한 단위씩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가처분 소득이 1% 증가했을 때 민간 저축이 1% 증가하는 게 아니라
1-B%만큼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B가 한계 저축 성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1-B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한계 죄송합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죠. 1-B는 당연히 한계의 저축 성향이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B와 1-B를 더하면 정확하게 1이 됩니다. 이것과 상응하는 전제 조건이 뭐였냐 그러면 가계 소비와 민간 저축을 더하면 정확하게 가처분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한계 소비 성향을 보통 MPS라고 표현하고요. 한계 저축 성향을 죄송합니다. 계속 틀리네요. MPC라고 표현하고요. 한계 저축 성향을 MPS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 되고요. MPS는 Marginal Propensity to Save가 됩니다. 즉 MPC와 MPS를 더하면 항상 1이 된다라는 놀랍지도 않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한 단위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켰을 때 정확하게 소비를 증가시키는 포션이 있을 거고요. 저축을 증가시키는 포션이 있을 텐데 그걸 더하면 정확하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그 증가분만큼 나온다는 거죠. 어떤 국가는 이 MPC가 굉장히 높은 국가도 있고요. 그러면 GDP는 당장 빠르게 증가할지 몰라도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는 저축량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이제 IS 곡선 전체적인 결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나라의 전체적인 저축이 증가해야지 전체적인 투자량이 증가하거든요. 반드시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적절한 그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절한 어떤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다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계산을 통해서 민간 저축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었고 가계 부분의 지출 함수도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 B라고 하는 MPC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인 의미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한 나라의 총수요 함수를 구하실 때 궁극적으로 이용할 거는 요 가계 지출 함수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노란색이 잘 안 보이시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가계 부분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기업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업은 firm investment에 I를 써서 보통 대문자 I로 표시를 합니다. 기업은 그 나라 경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제학자들이 제일 주목하는 역할은 투자입니다. 물론 투자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직접 회사를 만드셔서 출자를 해서 상장되지 않는 기업의 소유주가 되시는 게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 투자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본시장을 거쳐서 간접 투자를 하시죠. 회사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소유권을 일정 부분 받는 자본시장에 참여하심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제 돈이 아닌 거예요. 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소유권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있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 가서 돈을 직접 빌리는 겁니다. 직접 금융을 하는 거죠. 내가 몇 년 뒤까지 당신이 빌려준 돈 원금 얼마에 추가 이자를 얼마 쳐서 반드시 돈을 갚겠습니다 라는 증서를 하나 써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 증서를 보통 우리는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채권 시장 같은 자산 시장도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금융 펀딩 소스가 돼요. 그런데 자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기업은 결국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본이라는 개념도 물론 있어요. 모든 기업은 소위 말하는 종잣돈이죠. 이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 혹은 이 기업을 이제 처음에 일으켜 세운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꺼내서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요 자기 자본 비율, 내가 빌린 돈까지 포함한 나의 전체적인 운용 자금에서 정작 내 주머니에서 나온 비율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게 요 자기 자본 비율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되는데요. 그래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5% 미만이에요. 자기 자본은 거의 내지 않고 대부분 빌려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빌릴 것인지가 기업은 이제 운영에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되고요. 근데 돈을 빌릴 때에는 공짜로 아무도 안 빌려주죠. 반드시 원금의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됩니다. 이자가 너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은 가게를 뭐 한 50평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이자로 내는 이자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즉 기업이 투자하는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자 부담입니다. 요 이자 부담을 결정짓는 게 바로 이자율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 이자율이 기업 입장에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 지불해야 되는 대출의 비용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시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인식하실 수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요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미시적인 차원에서만 중요성을 갖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한 나라의 GDP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최초로 다른 학자들이나 대중들한테 이제 일깨움을 줬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자율이 거시경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자율이라는 개념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기회 비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즉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소득이 있잖아요. 내가 이 프로젝트 이렇게 투자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대충 5에서 7% 될 것 같아. 한번 해볼 만해 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라면은 내가 7%라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율이 3%예요. 그럼 나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수익률이 몇 %가 됩니까? 7에서 4를 뺀 3%가 되는 거죠. 즉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이자율을 최종적인 수익률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정보가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투자를 하냐 안 하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질 이자율이지 명목 이자율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셨습니다.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이 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라 그래요. 한마디로 자기네 은행에 투자를 하라고 지금 꼬시는 거죠. 저축 이자율로 연 3%를 지급을 해주겠대요. 100만 원을 넣으면은 1년 뒤에 103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1년 동안 100만 원을 넣기만 하면은 3만 원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뭐 이것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합시다. 즉 2023년 초에 이게 기간은 총 1년이에요. 2023년 1월, 2024년 1월이라고 합시다. 1년 동안 내가 100만 원을 이 은행에 넣어두면 정확하게 3만 원만큼 이자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좋죠? 그런데 이 은행에 간 여러분은 굉장히 똑똑해서 2023년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발생할, 지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인플레이션율을 천재적인 두뇌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율이 약 5%라는 것을 추정을 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100만 원이
가치가 1년 뒤에는 95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할 수 있었던 물건을 1년 뒤에는 105만 원을 주고 구입해야 된다는 거니까 5만 원만큼 돈의 가치가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화폐 하나당 가치가.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화폐로 가지고 있다면 5%라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이 화폐의 가치는 총 95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장롱 속에 100만 원으로 가지고 있진 않고 그나마 머리가 조금은 있어서 은행에 넣어두고 3만 원만큼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활용해서 3만 원이라는 이자를 얻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5만 원만큼 손해를 봤으므로 최종적으로는 2만 원만큼 손해를 본 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은행에 돈을 넣으시겠어요? 안 넣으시겠어요? 넣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죠. 키포인트는 과연 미래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인데 경제학자들은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실질 이자율 혹은 R이라고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R을 쓰면은 요 놈은 명목 이자율에서 이걸 I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 미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보통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놈을 뺀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즉 3%라고 하는 명목 이자율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플러스만큼 주어졌지만 인플레이션이 5%만큼 발생하면 돈의 가치를 5%만큼 잃는 것이 되므로 마이너스 5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에 따르면은 실질 이자율은 3에서 5%를 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이 경제학 원론과 거시경제학을 수강한 CEO가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 4번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겠죠. 요 관계를 최초로 밝혀낸 사람의 이름이 피셔라고 해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피셔 방정식을 만약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명목적으로 결정된 요 이자율 3%는 이미 기결정된 나에게 주어진 수익률이에요. 이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고려해서 실질적인 수익률 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실질적인 예상되는 수익률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회비용 혹은 중요한 이자율 개념이다. 즉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다라는 것이 기업의 투자 함수에서 이야기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 함수는 이자율에 대한 함수가 돼요. 그것도 실질 이자율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요 기업의 투자 함수를 실질 이자율에 대한 함수로 구체화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증가하는 함수일까요? 아니면 감소하는 함수일까요? 감소하는 모양새가 되겠죠.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자 부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투자에 대한 기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왜 이래? 어떻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실질 이자율이 늘어나냐 줄어드는지가 기업의 투자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지금 돈을 빌리는 주체예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이자는 대출에 대한 비용으로 인식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비용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채권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지만 채무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대부분이 이제 주택을 구매하실 때 모기지로 은행에서 몇억 원 대출을 받아서 하셨을 거예요. 그럼 매달 지불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30년 모기지다 하면은 30년 중에서 이번 달 얼마 내세요. 다음 달 얼마 내세요. 이미 쫙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 스케줄대로 지금 갚아 나가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근데 그 금액은 명목적인 이자를 위해서 측정된 명목적인 가격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 내는 100만 원의 원리금 납부 금액과 30년 뒤에 100만 원 금액이 같진 않겠죠, 그렇죠? 30년 동안 매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30년 뒤에 우리가 낼 100만 원이라는 원리금은 우리의 수입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지금은 100만 원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져요. 저도 은행에서 돈 빌려서 아파트 샀거든요. 매달 한 120만 원씩 냅니다. 매달 허리가 휩니다. 돈을 내 이런 TMI까지 아차 싶네요. 잊어주십시오.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만 매달 저는 물가 상승에 연동해서 월급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30년 뒤에 저의 월급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30년 뒤에도 저는 똑같이 120만 원을 내고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집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30년 뒤에 저는 원리금 납부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은 채무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현상인 거예요. 채권자한테는 그만큼 불리합니다. 실질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줄어드는데 똑같은 명목적인 금액만을 채무자한테 받아야 되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비율만큼 매년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리실 때 반드시 장기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십시오. 내일 갚을게 보다 야 10년 뒤에 갚을게 이런 말이 여러분들 훨씬 유리합니다. 10년 뒤에 훨씬 더 적은 부담으로 갚을 수 있으니까요. 갚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투자 함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정부 지출은 또 완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